국제경제를 심층 분석합니다. 경제는 글로벌하게 김대호 세한대 특임교수,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두 분 오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오늘 많이 날이 덥죠? 예, 이제 뭐 장마는 끝났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왔고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폭염특보가 좀 나왔네요. 네. 습도도 높고 날씨도 덥고 또 본격적인 또 휴가철이고 네. 또 그렇게 되네요. 예, 깔끔하게 지금의 기상 상황을 날씨를 딱 정리를 해주셨어요. 어떠세요, 교수님? 예, 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 많이 덥습니다. 예. 또 지난번 장마 때문에 많은 고통 받으신 분도 많겠지만은 그러나 솔로몬이 한 얘기가 있죠. 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뭐 마음 푹 놓으시고 미래의 발전적인 방향을 같이 생각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날도 막 폭염이었다가 언제는 또 폭우도 쏟아졌다가 이럴 때 딱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일희일비하지 말자. 예, 이런 게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요즘에 주식시장도 보면 일희일비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굳게 다잡아야 되는 그런 시즌인 것 같아요. 잠시 후에 뭐 그 얘기도 잠깐 해보긴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입니다. 예, 교수님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예, 미국 연준이 꼭 목요일 날 맞춰서 기준금리를 조정을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생생경제에 가장 신선한 뉴스를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하는데요. 맞습니다. 오늘도 대신에 교수님은 제대로 못 주무셨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뭐 잠자는 것보다 더 흥미진진한 이 경제 드라마 이게 몇 시에 금리를 올리고 그에 따라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그것은 한편의 드라마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밤사이에 그러니까 오늘 아침 새벽 3시에 정확하게 새벽 3시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더 올렸습니다. 이것은 뭐 사실 다 예상을 했던 거예요. 네. 원래 경제는 이미 예상한 게 나오면 시장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상한 만큼 시장의 가격에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3시 반부터 새벽 3시 반부터 시작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그 기자회견 여기에 세계의 관심이 촉각이 집중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온 만큼 이제 금리 더 이상 안 올리지 않느냐라는 혹시 금리 인상 동결 선언을라도 좀 해주지 않을까. 시장은 특히 뉴욕 증시에서는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좀 희망적으로 좋은 소식을 좀 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약 한 20분 지나도록 그런 얘기를 하지 않다가 이 기자들의 계속되는 질문에 자, 금리 인상 동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 지표에 따라서 또 9월 달에도 올릴 수도 있다. 모든 것은 데이터에 달렸다. 사실 그 얘기는 저희들도 평소에 많이 하는 얘기예요. 경제 지표가 인플레가 많이 올라가면 금리 올릴 것이고 네. 인플레가 좀 개선되는 것 같으면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있고 종료할 수도 있는데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이제 뉴욕 증시는 조금 실망하는 모습. 그러다가 장 마감에 다우 지수는 다시 오르는 이런 어떤 상당히 요동치는 장세를 보였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예상 범위 내였다. 그래서 뭐 특별히 돌출 행동은 없었다. 그래서 금융시장도 전 세계 금융시장이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0.25%포인트 인상할 거라는 건 거의 뭐 99% 다 예상을 했던 거라서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주식시장도 자극을 받거나 뭐 반응이 없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더 주목했던 건 그럼 9월에는 어떻게 할 건데 9월에 올릴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답을 약간 애매하게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이번에 올리는 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뭐 이견이 없었던 상황이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9월에 동결이란 단어를 이제 듣고 싶었던 거죠. 네. 이제 연준이 한 차례 정도 금리 더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래 거기까지는 가능성 하는데 그래도 혹시
동결이란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조금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야지 했는데 역시 그 단어는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무서운 말이 그거죠. 너 하는 거 봐서. 그런 거죠. 이제 파월 회장도 경기하는 거 봐서라고 눈치를 보게 여전히 만든 거죠. 그러니까 파월 회장도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네. 저희도 몇 차례 얘기했듯이 갑자기 주식시장이 원했던 답을 해줘가지고 주식시장이 확 허리띠를 풀른다거나 뭐 이걸 또 파월이 바라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파월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 하는 거 봐서. 라고 하니까 경기는 나름대로 그리고 주식시장도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조금 다른 쪽을 봐야 된다. 근데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바로미터가 주식시장이니까 주식시장을 보게 된다라면 주식시장은 벌써 이제 그래? 알았어. 우리는 그래도 우리 갈 길 갈 거야 하면서 이제 실적에 집중하기 시작했던 거죠. 네. 결국 이제 파월 회장에게서 원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으니까 과거 같으면 그거에 따라서 실망 매물들이 나올 텐데 그래 뭐 당신이 이 원론적인 얘기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 내에 있었어. 그렇다면 오롯이 실적을 봐야지 해서 어제 이제 기업들의 주가도 실적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지수는 평탄화를 겪은 것처럼 외견상 보였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움직임까지 정리를 해주셨는데 요즘에 주식시장에서는 낙관론이 확산하면서 뜨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리노라는 신조어가 뜨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골드만삭스가 관측하기를 리노랠리가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 관측을 내놨대요. 일단 리노라는 말의 뜻이 뭔가요? 네, 요즘 뉴욕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신조어 RINO, 리노란 말이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는 RENO라는 스펠은 살짝 다르지만 발음은 똑같은 미국의 유명한 도시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단어가 더 유명해졌는데 한마디로 영어를 번역을 해드리면 자 리노라는 게 리세션이니까 경기 침체입니다. 네. R은 리세션이고요. in name only 그러니까 이름만 있는 경기 침체 이 뜻이 리노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금리를 올리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도 좀 꺼려하고 기업에서 설비 투자하는 사람들도 좀 시차를 늦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오랜 패턴을 보면 금리 인상하면 거의 반드시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사실은 하나의 공식처럼 되어 있었거든요. 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온다고 세계가 특히 많은 전문가들이 그 공포를 증폭시킨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침체, 리세션이 안 오는 거예요. 네. 요즘 미국 경제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뿐인 경기 침체, 리세션 in name only. 원래 공화당 사람들끼리요. 공화당은 겉으로는 공화당 당원인데 실제로는 진보 쪽이나 민주당 당원 행세를 하는 이름뿐인 민주당 당원이라는 용어로 리노라는 말이 있었어요. 미국서. 네. 리퍼블리칸 in name only. 근데 그게 리퍼블리칸이 리세션으로 싹 바뀌면서 이제는 이 RINO가 보편적인 단어가 되는데 바로 이 얘기 이것 때문에 세계 경제가 지금 상당히 뜨겁고 뉴욕 증시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RINO라는 신조어가 상징하는 말처럼 경기 침체가 안 오고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골디락스를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 차 박사님 말씀 좀 여쭤보고. 그 주식시장에서 아까도 제가 뭐 일희일비가 있다고 했는데 보통 이렇게 금리를 뭐 인상하거나 내리거나 하고 연준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으면 그거에 따라서 좀 장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장이 이렇게 꾸준히 잘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게 리노랠리라고 해서 뭐 이런 경기 침체 온다고 하는데 안 오잖아. 말만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런 인식 때문에 시장이 퍼져 있어서 지금 계속 꾸준히 랠리를 보이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과거라기보다는 2022년에 우리 경제와 주식시장을 봤었던 시각과 지금의 시각의 차이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전통적인 경제에서
대해서 바라보던 상황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패턴이 2023년까지 유지될 걸로 본 거죠. 결국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를 올리면 금리를 올리는 목적이 뭐죠? 경기를 조금 좀 과열을 시키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누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나타날 걸로 봤죠. 금리를 올리게 된다라면 기업들의 부담이 올 수밖에 없고 또 이런 것은 가계 부담이 오게 되면 소비가 줄어들고 경기가 조금 이제 침체로 갈 수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안정화 단계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미국에서 이제 두 가지 새로운 것들이 2023년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은 인공지능에 대한 신산업이었죠.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가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진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알파고 기억하시죠? 네. 알파고가 10년 전 얘기입니다. 벌써 네, 10년 벌써 10년 전 됐나요? 얘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부각이 확 된 거죠. 그것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구글에서 이제 챗GPT라는 것을 이제 나오면서 오픈AI가 나온 건데 원래 인공지능이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데이터가 있어야죠. 또 하나는 알고리즘 그리고 마지막에 하드웨어입니다. 우리가 알파고 시대에서 10년 동안 데이터와 알고리즘은 축적이 돼 있었습니다만 하드웨어가 뒷받침이 안 됐었어요. 그 많은 데이터를 해서 뭔가를 뽑아낼 수 있는 정도의 반도체 능력이 안 됐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발 GPU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 하드웨어가 폭발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산업이 되니까 신산업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던 거고 두 번째는 저희가 계속 얘기했었던 바이든 대통령이 어깨에 좀 힘을 줄 만한 바이드노믹스죠. 거기에 이제 막대하게 이제 투자를 시작해서 이게 고용과 물가의 안정을 이거는 작년에 연준이 원했던 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잡겠다라는 건 다른 거죠. 네. 계속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이 투자가 결국 고용을 창출한 것들이 저소득층들의 소비를 촉진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다라고 보니까 2022년에 봤었던 경기 상황과 지금 2023년에 나왔던 상황 저희가 연초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분명히 연초에 이 금리가 내려가는 속도하고 이 막대한 칩스법이나 인플레이션법에 따라서 고용이 촉진하는 거하고 이게 어느 속도가 빠른 거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안 올 수도 있겠는데 제가 연초에 방송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공교롭게도 그게 이제 서로 간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저는요. 자, 이게 금리를 이렇게 가파르게 올렸는데 이 경기 침체가 안 온다. 이것은 좀 성급한 판단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10년 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간단하게 한번 타임테이블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당시 2004년부터 미국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부터. 왜 금리를 올렸냐면요. 그 전에 911이라는 게 터졌습니다. 911이 터지면서 미국이 이라크를 때렸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하듯이 예. 전쟁을 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많이 통화 증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부동산 버블이 왔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6월 달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미국은 17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종료한 시점이 언제냐면요. 2006년 6월이에요. 2년 걸렸네요. 네, 17번에. 근데 이번에 미국은 현재까지 11번 금리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안 끝났을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경기 침체는 언제 왔냐. 그로부터 2년 3개월 후인 2008년 9월 15일 날 리만 브라더스가 무너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금리를 갑자기 올렸지 않습니까? 금리 올린다고 당장 기업이 어렵거나 대출자가 총 맞아 쓰러지는 것처럼 그렇게 경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서서히 고통을 주거든요. 자, 지금 미국의 금리가 0.25 또는 제로였는데 지금 5%까지 올라갔다. 대출자들 입장에서 그 돈 갚으려면 허리가 휩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이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는 올해 없다. 네. 밤새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이번에도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계속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한 1년 정도 지나면 완전히 탈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지금 오는 게 아니고 온다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착각하고 있다. 네. 전 그렇게 보고요. 그런 면에서
2006년도 당시에도 그때 제가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 때인데 금리를 막 올려놓고 야 이거 금리 올리는데 골디락스가 왔네.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잘 나갔어요. 네. 그래서 거기 오판에가 집도 사고 뭐 여러 가지 또 투자를 늘린 사람들이 많은데 2년 후에 경기 침체가 왔다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는 지금 현 상태에서 RINO, 리노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교수님께서 좀 우려를 나타내신 그런 시각을 또 엿볼 수 있는 기사도 함께 나기는 합니다. 뭐냐면 얼마 전에 미국의 경제분석기관이요.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를 발표했는데 15개월 연속 하락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예상을 내놨냐면 올 3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미국 경제가 침체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내놓은 또 그런 분석기관의 자료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좀 분석을 했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나 미국 재무부 장관 제닛 옐런 다 경제 전문가들 아닙니까? 이분들은 이제 어떤 중심을 갖고 통화 정책을 가져가냐면요. 금리를 올리면 경기 침체는 반드시 올 텐데 그 경기 침체를 최대한 그 경기 침체의 기울기를 적게 해보자. 그래서 금리를 올릴 것처럼 말 것처럼 오리무중 그런 답변도 하고 네네. 서서히 올렸다가 또 강하게 올렸다가 이런 템포를 하는데요. 결국은 데이터가 좌우한다고 보는데 지금 물가가 좀 잡혀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자 8월 달에 한번 보세요. 이 전년 동기 대비 기저효과 때문에 7월 달, 6월 달 여기는 물가가 좀 잡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번 하반기에는 조금 리바운드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그래서 끝나도 아직은 끝난 것이 아니다. 조심하자. 그러나 지금 연준이나 그 제롬 파월 또는 제닛 옐런은 골디락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그런 경제 전문가들의 힘으로 과연 경기 침체를 피해갈 수 있느냐. 이건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데 방심하기는 이루고 그렇다고 또 실망하기도 뭐 그렇게 낙담할 상황도 아닌 뭐 아주 매우 크리티컬한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뭐 통화정책 기관에서 뭔가 결정을 해서 뭐 금리도 결정하고 하면 그 영향이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효과나 현상이 조금 이제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다 보니 지금 좀 골디락스를 전망하는 건 너무 섣부른 전망일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신 거고요. 아무튼 미국의 기준금리는 0.25%포인트 인상이 돼서 5.5%가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와의 금리차 역대 최대 폭으로 벌어졌습니다. 지금 한국의 기준금리가 3.5%인데 이제 최대 2%포인트까지 벌어진 거거든요. 이거는 미국의 기준금리 발표할 때마다 제가 매번 드리는 질문인데 그래서 예전에 하는 총재님께서 이제 그런 질문 하지 말아라. 기자들한테도 이렇게 당부했던 질문인데 제가 또 드릴게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많이 벌어져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뭐 여기에 대해서 또 오늘 정부에서도 뭐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 원론적인 얘기. 네네. 너 하는 거 봐서 여전히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네. 어쨌든 뭐 벌어진 현상이죠. 근데 뭐 이것을 우리가 몰랐었던 상황은 아니니까 네. 지금 앞서 서두에도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견했었던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데 먼저 우리가 이제 이걸 선제적 대응할 수도 있었죠.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가지고 요 폭을 계속 1.75%포인트 유지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한국은행은 미국이 한 차례 더 올린다 하더라도 이거보다 더 벌어진다 하더라도 이제 감내하겠다라는 거죠. 일단 우리 가계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고 우리 이제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좀 이제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좀 확인되고 있고 또 이제 정부에서는 올해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이 2%지만 하반기 때는 3%까지 또 늘어날 수 있는 우려감들도 여전히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올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행스럽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작년 같으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글로벌 각국들이 무조건 다 따라 올라갔거든요. 아, 그래요. 그랬죠.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각자 이제 각계 전투로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죠. 오히려 뭐 중국은 원래 따로 놀았으니까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유럽이라든지 캐나다, 호주,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각기 이제 하늘 정도로 이제 자기네 나라 상황들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미국이 한 차례 더 올리고 당장에 이제 미국이 피봇이 올해는 없다 하더라도 내년에 이제 미국이 피봇이 또 언젠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체력대로만 유지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 정말 우리 생생경제 박기민 앵커님의 나라 경제 생각하는 그 충정심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경제가 많은 어려움도 이렇게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원동력이 네. 생생경제의 박기민 앵커님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금리 격차가 정말로 계속 커지거나 그 차이가 벌어지면 결국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장 걱정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정권 시장도 그 공동화가 되고 또 환율은 크게 오른다.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앵커님 지금 우리가 대출을 받더라도 기업이 금융 자금을 받아 쓰는 게 그 금리를 중앙은행에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기준금리로 적용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네. 연방은행 기준금리는 우리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연방은행과 도매 은행들끼리 그들만의 리그인 겁니다. 우리가 적용받는 금리는 내가 대출을 했다 이러면 은행의 대출금리고 그럼 은행 대출금리는 어디서 연동이 되느냐. 기준금리를 직접적인 연동시키는 나라가 없어요. 네. 기준금리는 자기들끼리 도매 시장에서의 하나의 기준을 잡는 금리일 뿐이고 오히려 금융체, 회사체, 시중의 실세금리라는 이 국채금리나 회사채 금리가 훨씬 더 중요한데요. 연준이 지금 금리를 올려도 회사채 금리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미 금리 인하가 시작됐습니다. 네. 자, 거기다가 또 하나는 그 한국에 들어와 있는 돈이 미국으로 가려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요즘 달러 인기 없어요. 미국에서도 지금 달러 너무 올랐다. 좀 내리자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올라서 시장금리까지 같이 올라간다면 문제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가능성이 미국의 시장 실세금리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 그래서 이창효 한국은행 총재도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 얘기고요. 또 하나는 금리라는 것은 미래에 죽고 삽니다. 지금 현재의 금리보다도 앞으로 지금 예금을 해놓으면 몇 달, 몇 년 후에 돈을 찾아가니까 이자도 앞으로의 금리가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이제 금리 인상 거의 그만둘 것 같은데 한국은 한 번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창용 총재가 금리 인상을 안 하고 히든카드로 금리 인상 한 번 할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던 것이 오히려 우리 환율의 안정에 더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at this moment에는 한미 간의 금리 격차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좀 첨언을 하게 된다라면 네. 우리가 이제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이제 숫자상에 굉장히 좀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 맞죠. 하지만 국가의 체력을 놓고 본다라면 국가의 체력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는 또 환율이거든요. 네. 환율이라는 게 각 나라의 통화의 가치고 상대 가치고 그런 것들이 나타내는 건데 금리 격차가 한 1%포인트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 환율이 1,400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1,200원대 후반이거든요. 예. 오히려 체력이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2라는 숫자에 집중하기보다는 환율과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게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 만만치는 않다. 이것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은 지금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역대 최고로 벌어졌는데 2%포인트 벌어져서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걱정할 수준 아니다. 이제 걱정 안 해도 괜찮다. 그런 질문 그만해라. 질문을 계속 하세요. 질문을 계속 하셔야 돼요. 네, 질문은 제가 조금씩 바꿔가면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한미 금리차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 이야기로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광고 듣고 와서 이제 퀴즈를 내드리죠.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경제를 심층 분석하는 날이죠.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 소장님, 김대호 세한대 특임 교수님 두 분과 또 2부 이어갈 텐데요. 앞서 1부 끝에서 퀴즈를 내드렸습니다. 오늘도 뭐 간략하게 준비하셨을 것 같아서 준비 안 하셨으면 그냥 즉흥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퀴즈의 힌트를 두 분께 여쭤볼게요. 통화정책 짤 때 금리를 올리거나 내려서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것 파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주로 시중에 돈을 풀자, 경기를 부양시키자 이제 이런 분들입니다. 보통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이 제가 알기로는 이것파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들어 매둘기가 되셔가지고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 보기 내드리죠. 1번
비둘기, 2번 메추리입니다. 자, 그 힌트 우리 소장님부터 주실까요? 오늘은 굉장히 좀 힌트가 좀 어렵습니다. 일단 일단은 우리가 우리들에게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알이라든지 이런 걸로 도움을 주지 않는 그 조류가 오늘의 정답인데 이 참 얘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메둘기라고 표현하지만 네. 저희가 은어로 부르는 게 이제 닭둘기라고 그렇죠. 걸어다니는 일반인들에게는 사실은 닭둘기가 더 친숙한 표현이죠. 친숙하죠. 네. 근데 이제 이 이 조류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상당히 친근하죠. 평화의 상징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경기를 부양한다라는 그런 거지만 최근에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유해 조류로 또 선정이 된 뭐 이런 좀 불미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반면에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알을 제공하는 요 또 조류는 이거는 꿩과고요. 네. 이런 것도 정말 좀 다른 조류죠. 어찌됐든 글쎄 오늘은 좀 어렵네요. 제가 자꾸 횡설수설하는데 아닙니다. 충분히 힌트가 됐을 것 같습니다. 닭둘기, 메둘기 참 맞습니다. 할 말이 많은 조류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닭둘기로 더 친숙한 평화의 상징인 이 동물 뭘까요? 우리 지금 교수님.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빨리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8장 8절에 보면요. 거기에 노아의 홍수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그냥 징벌하고자 해서 엄청나게 비를 많이 뿌려서 우리 최근에 장마 온 것보다 훨씬 많은 비가 와서 다 물에 잠겨서 없어졌지 않습니까? 다만 노아와 거기서 가족들만은 큰 배에 살렸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비가 계속 오다가 이제 끝날 때쯤 됐는데 시상에 나가도 될까 안 나갈 때 요 새를 내보냈어요. 그 새가 가서 보니까 이제 갈만합니다. 이래서 나갔거든요. 그때부터 이 새는 풍요를 경기 부양을 가져주는 이런 새가 된 거예요. 그 새가 이제 오늘의 새인데요. 이 매는 사냥을 잘 하거든요. 매가 사냥을 잘 하는 것은 메추리입니다. 그러니까 걔들은 걔들끼리 놀아요. 그런 각도에서 일단 성경을 한번 보면 어떻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팁을 말씀드리면 매는 육식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보기 두 개는 잡식입니다. 육식을 하기도 하고 채식을 하기도 하는 둘의 공통점은 잡식입니다. 오늘은 힌트를 들은 느낌이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는 느낌입니다. 근데 딱 정리를 해보시면 딱 생각이 날 겁니다. 일단 성경의 창세기를 아시는 분들은 너무나 큰 힌트가 됐을 것 같고 우리 소장님께서 힌트로 내주셨던 닭둘기에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정답을 아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1번 비둘기, 2번 메추리. 이것도 되게 중요한 힌트였습니다. 이 조류의 알을 우리가 먹진 않는다.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돼요. 샵 0945번으로 여러분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4099번님이요. 그 사이에 또 질문을 주셨는데 글쎄 이거는 경제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두 분 중에 아시면 그냥 말씀해 주시면 돼요. 생생경제 덕분에 파월이 메둘기인 거를 알았는데요. 영어로 메둘기는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호크 피전. 그래요? 어쨌든 이 경제 분야의 뉴스를 다루다 보면 신조어들도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영어 궁금하신 분들은 원문을 좀 참조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만약에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해서 메둘기 파다 이런 표현이 원문에 있나요? 호키시 피전 이렇게 그렇게 아예 표현을 합니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경제학이라는 어떤 사회과학이 갖고 있는 특징인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 자연과학이나 물리학 같은 경우는 정해진 공식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게 사회과학이거든요. 근데 그 사회 현상이라는 게 정해진 게 없고 새로 변하다 보니까 자꾸 신조어를 만들게 되는 거죠. 기존에 이제 단어 갖고 표현할 수 없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과학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4099번님 큰 도움이 되셨죠. 고맙습니다. 이런 의견을 함께 보내주셔도 좋아요. 좋습니다. 자, 2부 시작할 텐데 2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주요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올렸습니다. 상향 조정했고 일반적인 선진국들, 주요국들도 올렸는데 거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한국의 성장률은 1.4%로 전망을 했는데 이게 3개월 전보다 하향 조정한 거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5번째 하향 조정.
그 배경이 뭐였을까요? 예,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지난 7월 이후에 5번 연속 낮췄어요. 한국에 대해서. 네, 한국에 대해서 지금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 IMF가 작년 7월에 올해 2023년 경제 성장률을 2.9로 봤습니다. 거의 3% 가까이 봤죠. 그걸 2.1로 낮춘 이후에 2.0, 1.7, 1.5, 1.4까지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반토막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경제 성장률은 0.2%포인트 올려서 3% 성장할 걸로 봤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낮춘 거죠. 일단 뭐 몇 가지 이유 중에가 있는데 하나는 중국 리오프닝 효과를 못 보고 있다. 우리가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 안 나오고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교수님 그동안에 이제 우려했었던 말씀, 고금리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낮췄다라고 보는 거죠. 또 하나 현재 지금 수입은 1.8%가 이제 올해 줄었는데 수출은 그러니까 수출이 1.8% 줄었는데 수입이 4.2가 줄었어요. 그런 것은 불황형 경제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IMF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다른 나라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걸 좀 숫자로 표현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게 IMF가 특별히 한국을 미워하거나 싫어해서 이렇게 전망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IMF 하면 트라우마가 상당히 크게 있죠. 예, 맞아요. 1997년. 그 사실은 IMF가 한국 경제를 괴롭힌 게 아니라 한국이 잘못될 때 돈이 없으니까 IMF가 우리나라에 돈을 도와주면서 구조조정을 하라고 조건을 내건데 그게 너무 가혹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IMF 하면 좀 무섭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당시에 97년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IMF의 뭐가 약자냐. 아이고 미치고 폴짝 되겠다. 이게 IMF의 약자다. 아이고 미치고 팔짝 되겠네. 예, 그런 얘기도 있었더랬습니다. 사실 IMF는 인터내셔널 마니터리 펀드로 세계 중앙은행인데요. 이 중앙은행에서는 3달에 한 번씩 세계 경제 전망 유명한 IMF 아웃룩이라는 것을 내놓는데 이제 이 5번째 5분기 계속 우리가 조금씩 떨어진 겁니다. 근데 우선 이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너무 그렇게 우리가 이번 IMF 전망 떨어진 거에 비해서 쇼크 받을 필요 없다. 네. 왜냐하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독일은 아예 마이너스로 갔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나마 선방하여 1.4로 봤거든요. 근데 IMF가 낮췄다고는 1.4. 이거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세워놓던 1.4하고 똑같은 겁니다. 또 한국은행도 1.4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IMF가 좀 더 높게 봤다가 이제 한국하고 눈높이를 맞췄다. 그다음에 그 내용에 있어서도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를 언급은 전혀 하지 않고요. 특히 반도체. 이 반도체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터널을 통과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상반기예요. 우리 상반기가 우리 성장률이 0.9입니다.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0.9% 성장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비하면 IMF는 우리가 1.4 성장한다고 했거든요. 그 얘기는 그렇다면 7월 달부터 시작되는 3분기와 10월 달부터 시작되는 4분기에 평균 1.7% 성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IMF는 우리 하반기에 1.75 성장한다고 보는 거니까 상반기에 0.9보다도 많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저하고 우리가 얘기했던 이제는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미국에 비해서는 우리가 좀 성장이 늦고 또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로 해서 상당히 경기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비관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잘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네요. 어디에서는 뭐 한국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다. 뭐 이런 기사도 있어서 글쎄요, 좀 그건 걱정했는데. 뭐 좀 너무 앞선 얘기인 것 같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부나 한국은행이 1.4를 얘기했고 우리나라 KDI도 1.5 얘기했으니 거의 뭐 근접한 수준이고 다른 어떤 국제기구를 보더라도 아시아개발은행이 1.3, OECD가 1.5를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뭐 수렴되는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기업들이 실적 시즌이거든요. 오늘 이제 삼성전자 확정 실적이 나왔고 어제 SK하이닉스 확정 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실적보다는 우리가 이제 걱정하고 있는 메모리에 대한 어떤
경기의 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회사가 또렷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고가 줄어들고 있고 네. 하반기에 있어서는 뭐 이제 신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말다 하더라도 반도체에 대한 수요라든지 공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연히 숫자로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에 대한 그 상황의 반전은 하반기 때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저하고 기대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IMF가 당시에 워낙 우리 힘들게 해서 이런 말도 있었다. 심지어 아이고 미치고 팔짝 뛰겠네. 이거의 약자다. 그러면서 지금 밖에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당시에 미셸 캉두시 총재를 두고도 이런 말이 있었다는데요. 깡그리두슈. 맞습니다. 예. 예, 이런 기억나세요? 예. 예, 어쨌든 약간 추억의 정보 하나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중국은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참 중국의 경제 상황을 얘기하다 보면 많이 아쉬운 부분이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저조하다 보니까 중국 경제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그 영향을 받고 있다 보니 중국의 경제 상황을 계속 유심히 보지 않을 수 없는 건데 특히 부동산 시장의 위기감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부동산 정책 방향까지 지금 바꾼 걸로 보인다. 막 이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가요? 이제 부동산 경기에 대한 심각성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리오프닝을 하면서 중국에 억눌렸던 소비가 이제 폭발할 걸로 봤죠. 근데 전혀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그냥 일반 가십거리 기사를 봤는데 우리나라 모 언론사가 지금 베이징에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공동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사무실이 이달 만으로 문을 닫는다는 문자를 통보받았답니다. 네. 여기 베이징 시내에 있는 건데 더 이상 이제 수요가 없어서 거기가 이제 문을 닫는다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또 한 가지 기사를 보면 지금 중국이 해외여행을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지금 유럽 입장에서 보면 해외여행객이 전년 동기에서 19%가 늘었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쓰는 지갑은 0.9%가 늘었답니다. 그러니까 19%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20%의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더 늘어났는데 그들이 지갑을 안 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서 지갑을 열 걸로 봤지만 실질 구매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중국도 소비자 물가가 올랐습니다. 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돼지고기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3배가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위축되는 거죠. 자,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부동산 문제가 단순하게 헝다그룹이라든지 어떤 특정 그룹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집들이 이제 지어진 상태에서 집을 구매하는 열풍들이 상당히 있었다라고 합니다. 보통 중산층 정도 되면 집을 베이징 정도가 아닌 이상은 몇 채씩 갖고 있는 거죠. 중국은 베이징을 제외하면 부동산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거고 네. 더군다나 이제 집을 갖고 있으면 지금 중국 그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인테리어가 안 돼 있거든요. 예. 그냥 그 상태에서 세입자가 들어오면 세입자가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쌉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을 대출을 받아서 몇 채씩 보유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중산층들의 하나의 모습이었는데 그게 왜 벌어졌냐면 그렇게 보유하고 있어서 집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이제 빈집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들에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빈집이어도 상관없고 보유만 하고 있으면 집값이 올라가니까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 본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게 더 이상의 이제 집값 상승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그러면서 소득은 줄어들고 이자는 계속 늘어나는 문제가 이제 아우성이 처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불거진 표면화되기 시작했고 여기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대출의 완화라든지 아니면 뭐 정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를 독려한다라는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사회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가끔 영상을 보면 뭐 도시가 비어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중국이 꿈쩍을 안 했었던 것은 두 가지 또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이 그런 부동산을 하는 데 있어서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안 해줍니다. 네. 우리가 우리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금융체계를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시중은행이 대출해줘서 PF 문제가 발생할 걸로 봤지만 시중은행들은 거기에 대출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그림자 금융이라고 중국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쪽, 그러니까 완전히 그림자 금융이라서 좀 뭐 암흑색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제2금융권을 그림자 금융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대출을 해준 것들이 지방 정부가 보증을 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출 문제라기보다는 각각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들이 이것에 대한 어떤 부담 이것이 강화되면서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중국 경제 상황. 예, 중국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 이제 강력한 봉쇄를 해서 다른 나라보다 효과적인 방역은 했지만 그 당시에 경제를 그 정상적인 흐름을 좀 끊어놓은 그런 측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외국 자본들도 나가고 또 많은 어떤 연속성이 경제가 연속성이 중요한데 부동산도 오르는 계속 올리는 방식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을 올림으로써 또 거기서 대출도 더 많이 쓰고 경기를 부양시켰는데 그게 코로나 때 좀 고리가 끊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황한 시진핑 국가주석도 이제 부동산은 투기다. 부동산은 집은 사는 곳이지 투자하는 곳이 아니다 이랬는데 이 말을 싹 뺐어요.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중국 공산당이 이 부동산 위기를 과연 어떻게 넘느냐 이것이 바로 중국 위기의 향배를 좌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 경제를 심층 분석한 시간이었어요. 김대호 세한대 특임 교수님,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 소장님 오늘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